사실 시진핑 이제 건강 이상설은 쭉 있어 왔어요. 예. 그동안 한 2주씩 갑자기 이제 무대에서 안 정치 나오고 무대에서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러니까 실각설까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진핑 권력 이상설 또는 위기설 이 정도는 나오는 현상으로 우리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시진핑 권력 이상설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소위 중국의 군부 인맥에 시진핑과 더 가까운 사람들로 보이는 수족들이 면직이 되고 해임이 되고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군부에서 시진핑 측근들이 사라지고 있다. 네, 네. 인사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라이브의 주제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의 속사정이 궁금할 때 저희가 믿고 모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을 모셔서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실각설 이야기 그리고 또 한중 관계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또 전승절 초대를 받았다는데 또 어떤 고민거리가 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실각설이 요즘 뭐 슬슬 나오는 듯 하다가 미국의 좀 권위 있는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시진핑 이제 건강 이상설은 쭉 있어 왔어요. 예. 그동안 한 2주씩 갑자기 이제 무대에서 안 정치 나오고 무대에서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주류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다뤘고 주로 이제 그 반중 단체들 해외에 있는 특히 뭐 에포크 타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캐나다에서 중국을 관찰하고 있는 보수 단체들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나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마이크 플린이 이제 뉴욕 타임스에 기고를 하게 됐죠. 칼럼으로. 네, 예. 칼럼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를 이제 대만의 그 진보 신문인 자유시보라는 데서 이제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더 그 뭐 이제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새 정부가 출범이 된 것도 있고 그렇기도 여러 가지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각설이 나오는데 실각설까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시진핑 권력 이상설 또는 위기설 이 정도는 나오는 현상으로 우리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실각이라는 증거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을 평소에 이제 호위하고 의전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확 줄었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 간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본격적으로 이런 시진핑 권력 이상설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소위 중국의 군부 인맥에 시진핑과 더 가까운 사람들로 보이는 수족들이 예. 이 면직이 되고 해임이 되고 군부에서 예, 군부에서 이제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군부에서 시진핑 측근들이 사라지고 있다. 네, 네. 인사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사실은 시진핑이 2012년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총서기가 됐고요. 예. 2013년 3월에 이제 중국의 대외적인 표면적인 국가 원수인 국가 주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 총서기로 이제 등극을 했을 때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당 군사위원회를 자신의 사람들로 전부 포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해놓은 가운데도 보면 군에도 계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파 우리가 월전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데가 그 후지엔 복건이라는 성인데
시진핑 현재 중국 지도자가 복건성에서 17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예.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있던 군부대 그걸 이제 30일 집단군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을 대거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하니까. 예, 그래서 이 소위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월남전 참전파와 또 한쪽에서는 대만 해협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전부 시진핑의 사람들이었는데 시진핑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대만 해협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이 하나씩 뭐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낙마하고 해임되고 사라지고 이런 게 벌어지면서 아 이거는 그러면 중국이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군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각설이라는 거는 최근에 더 이렇게 대두가 된 거고 권력 이상설 위기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가장 큰 의심스러운 증거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끼는 군부의 측근 부하들이 좋지 않은 인사 이동을 자꾸 당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 부정부패 연루된 이름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시진핑의 그 소위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묘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묘화라고 쓰는데 이제 예. 이 군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 군서열 2위로 알려져 있는 장효시아한테 밀려서 네. 낙마했다. 그런데 그 전에 국방부장 2명도 사실은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군권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인하고 면직 처리를 했을 텐데 네. 점점 흘러가는 게 보니까 장여시아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시진핑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권력 이상설이 제기가 된 건데 사실은 시진핑과 장여시아는 호용호제하는 사이입니다. 아버지끼리 친구고 또 태자당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고관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실각설이라든가 위기설이 나오는 근원은 지금 군권을 완전히 시진핑이 예전같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시진핑을 반대하던 일부 세력이 장효시아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내부 투쟁설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이제 실각설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추정을 하기에는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진핑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굳이 이제 군에는 내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만 보낼 필요는 없어. 이젠 다 내 부하들이야. 아무나 가. 너도 나하고 이제 인마. 오히려 그랬을 가능성도 그것도 있습니다. 있을 수 지금 있어 보이고. 실각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니다. 지금 이제 10여 년을 해왔고 약간 동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그게 이제 양모라는 게 있습니다. 음모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뭐 한다고. 양모라는 거는 벌건 대낮에 다 하라고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속가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이전에 했던 그 대학진 운동 이전에 했던 대명 대방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 다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수첩에도 다 기록한 거죠.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반우파 그 사람들을 우파로 몰아가지고 반우파 투쟁을 해서 숙청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가지고는 여러 해석도 가능한데 만약 걱정하는 대로 시진핑의 힘이 떨어져서 그런 군부 인사를 본인과는 다른 누군가가 좌우하고 있고 본인은 거기에서 뭔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일종의 그럼 이제 식물 주석 같은 건데 그 정도의 권력 변화가 있었다면 그거는 가위바위보에서 졌기 때문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쿠데타 같은 뭔가 갑작스러운 변고로 인해서 생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스무드하게
권력을 이전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 지금 상황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이어지면서 권력 이상설이 계속 있었다면 사실은 시 주석이 4월에 동남아 3개국 순방을 하고요. 예. 5월에 또 뭐 중앙아시아도 가고 그다음에 7월 24일부터 지금 또 아시다시피 EU와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갈 때는요.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열 5위 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를 대동하고 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라를 비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특별한 권력의 누수가 완벽하게 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러시아 전승절이 있었는데 또 방문해서 푸틴하고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예. 다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적어도 몇 개월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알면서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제가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뭔가 싸움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 전에 꼭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서열 2위, 서열 3위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건 군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장관급이라고 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위원 중에서 25명이 정치국원을 합니다. 정치국원. 이 정치국원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부총리급 정도 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금 시진핑 2기는 7명을 두고 있는데 이 7명은 중국에서도 국가급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급들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 이 상무위원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총서기를 맡은 거고 그게 지금 시진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국가를 얘기할 때 당, 정, 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과 정은 같이 돌아가서 거기 7명이 적절하게 당신은 대외무역 책임지고 당신은 국유기업 책임지고 사회문제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되는데 보면 군이 없잖아요. 예. 군은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네요. 예, 총서기가 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인자라고 뭐 우리가 막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짱요시아도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잖아요. 정치국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시스템은 어쨌든 당에 종속이 돼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효시아가 쿠데타 내지는 해서 시진핑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중국을 장악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군의 이 제한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군권 전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전신은 홍군이에요. 네. 홍군. 예. 그 유격전 게릴라. 이 홍군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할 때 이제 각자 싸웠잖아요. 그런데 항일 전쟁이나 이런 거를 하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국공 합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게릴라 군이 정규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아직 정권을 수립하기도 전에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세계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런 그렇지.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 나라는 이게 없었는데 당은 예, 있었다. 당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 전통 때문에 확실히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이 군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 그거야. 뭐. 군권이 받쳐줘야 된다.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그런 전통이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인사 이동들이 좀 있는 게 네, 거기가 이제 좀 시진핑의 통제 바뀌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는데 보면은 지금 사실 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 일소 예. 이런 거와 연계돼서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의 인맥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떤 분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진핑이 그걸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무리 자기 측근이라도 그럴 수는 측근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각설까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사실상 뒤에서 모종의 권력을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발표 안 하고 그 대신 군 인사 같은 거는 손도 못 대고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시나리오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뭐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데 납치당해서 협박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거는 어떤 일이든 실각이 됐으면 당장 물러나고 당연히 뭐 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중국에서의 권력 이동이라는 것은 음.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저민이 2번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후진타오가 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2번을 하고 후계자를 해놓고 3선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고 3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선을 했을 때 누구라도 지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바뀌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니까 네. 이게 뭐 종신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됐잖아요. 어쨌든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이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2027년에 21차 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을 조금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훨씬 약하게 분점을 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해서 바꾸는 방법이 권력 누수가 사실이라면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면은 또 밀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 휴양지인 북대하라고 베이다이허라는 도시에서 이제 휴양지에서 회의를 합니다. 북대하 회의가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고 원로 회의거든요. 원로들까지 모이는 이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은 8월에 뭐 사중전회라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공산당의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회의예요. 뭐 이걸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8월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9월 3일이 전승절입니다. 예. 전승절에는 열병을 하고 시진핑이 중요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변고가 났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가택연금이 돼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전혀 안 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가 있을 수는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어제 항일 유적지를 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도 방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CCTV가 보여주고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이양하고 바꾸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나? 예를 들면 원래 왕 주석은 지금 시진핑이지만 중국은 그 이른바 뭐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주석을 뽑는 그런 원로들은 따로 있어. 따로 이 시스템이 있어서 야 요즘 저 시진핑 저 친구 좀 그렇다. 좀 바꾸자. 그런데 갑자기 바꾸면 좀 그러니까 그 저 시진핑 뭐라고 해서 야 오늘부터는 좀 이제 내리막인 거야.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뭔가 뭐 언지를 받아서 뭔가 좀 이제 권력이 이양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 구도가 뭐 어떤 시스템인 거냐고 예, 그거가 여쭙는 이제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음. 일단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유일한 정치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당이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음. 그래서 모든 거에 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당 총서기와 상무위원들이 행정보직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서열 1위는 국가주석을 하고 서열 2위는 총리를 하고 서열 3위는 우리 국회격이라고 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예.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의 관료가 국가의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정이 그래서 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주석은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는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하기 때문에 국가주석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한중 수교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YS 김영삼 대통령 때 방문하고 그랬을 때 중국의 국가주석은 양상쿤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 중국의 당 총서기는 장저민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우리가 다를 수 북한 있구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지만 그 북한도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레닌식 정당 구도인데 그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국가 원수예요. 예전에. 예. 그래서 DJ가 북한을 방문하면 공동 성명을 김영남하고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거든요. 아니 세상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북한 지도자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저기다 사인하면 내가 웃기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화원 초대석 가서 둘이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국가 주석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훈장도 수여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아그레망도 줘야 네, 되고. 예. 그래서 총서기가 이거를 겸직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 총서기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아닌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면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명예직이었어요. 이선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좀 국가를 대표해서 쉬십시오. 예.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흐름하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딱 잘 잡고 있는데 예. 그 국가주석도 이제 제가 당정을 얘기했잖아요. 이 정에 보면은 그 결국은 중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주석도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총리도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몇 년 전에 이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 거예요. 예, 그럼 예. 왜 없앴느냐? 총서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번 할 때는 국가주석을 같이 했는데 내가 3번째 할 때 국가주석을 못하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게 당정군 삼위일체 이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이 하나에 다 모아졌다. 물론 그 전에 장저민이나 후진타오도 국가주석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겸직을 했었는데 시진핑은 지금 그거를 2012년부터 계속 한 거잖아요. 그 지금 원로 말씀하셨는데 원로가 없어요. 예. 도전할 원로가 없습니다. 지금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후진타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이고 장저민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장저민이 대표하는 게 이제 상해그룹, 상해방이라고 예. 하는 거였는데 그 정칭홍이라는 그 장저민의 수족이 있습니다. 이 장저민의 수족인 정칭홍이 뒤에서 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는데 그분도 8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중국의 원로그룹은 정치 없다.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왜 원로 그룹을 얘기하냐 하면 덩샤오핑 시대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덩샤오핑이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고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자꾸 나가서 정치에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천안문 사태 때 당 총석이었던 자오즈양,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낙마를 했을 때 이 원로 그룹의
조정에 의해서 상해시석이었던 장저민이 중앙의 총서기로 온 겁니다. 요 메커니즘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생각을 옛날 생각하는데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하는 원로 그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각설이라든가 위기설이 좀 근본적으로 너무 좀 많이 나간 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시진핑에 직접 도전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군권을 갖고 있다고?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총리도 있고 다 상무위원 그룹이 있는데 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 정치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각설 내지는 권력 이상설의 근거는 하나도 없는 다만 아무 문제 없는데 예. 괜히 만든 이야기라는 근데 이제 뜻인데. 괜히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수족이 잘려 나가는 거를 못 막았다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막은 거면 별 권력이 그게 이상 없는 거죠. 거고 네네. 못 막은 거라면 심각한 건데 네. 못 막은 거라면 그러니까 못 막으면서 저렇게 주석직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쪽 권력이 유지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있느냐 그 질문을 계속 드린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거는 뭐 조정을 하면은 안 될 거는 없어요. 안 될 거는 예를 들면 예. 국가 주석을 뭐 명예직으로 다시 돌려놓고 뭐 이렇게 나눠놓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핵심들은 군권은 누가 장악하고 뭐는 뭐가 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원래 중국의 공산당 당장과 중국의 메커니즘은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예요. 예. 이 두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그룹이지만 견제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장저민 주롱지, 예. 주용기 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예. 그런데 시진핑 일기 지나고 나서는 시진핑 체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견제라든지 상호 뭔가 이런 뭔가 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사람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리펑이나 이붕 총리나 주용기 총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실세형 총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리창 총리는 거의 비서형 총리다. 예. 다른 얘기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100% 낭설이고 그냥 말 그대로 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시진핑 체제가 철옹성 같이 확고하다면 이런 것도 바깥으로 안 새 나왔을 거고 새 나와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막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했을 텐데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약간의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각종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리커창 사진이 올라온다든가 지난번에 그 소위 시진핑에게 약간 그 홀대 받았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사진들이 뭐 과거를 회상하는 듯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감지가 되니까 적어도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권력을 너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조금 이제 유연하게 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약간 이런 틈을 타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의 이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가 있고 그런 이제 조정 작업은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러나면 다른 걸로는 안 물러날 거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물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중국이 스무스한 이 대외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려면 중앙위원회라는 회의는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 예.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공산당을 대표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감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계 구도를 이렇게 가기로 한번 해보자라든가 예. 이렇게 되면 21차 당대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말 권력의 누수가 있다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굳이 있다면 진짜 건강이 안 좋아서 시진핑이 나가거나. 스스로 난 좀 먼저 물러나야 되겠네. 좀 그렇게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슬슬 조금 빠질 테니까 후계 구도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협력해서 한 다음에 뭐 21차 당대회에서 바꿔봅시다라든지. 근데 그런 거라면 인사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왕양 뭐 이런 이제 사람들 얘기가 자꾸 나와요. 공산주의 청년단, 그 공청단 라이벌 계열인데 그런 거는 시진핑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패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자기가 밀려서. 그러니까 아마 중국은 항상 이런 지도자 교체를 사실은 그전에는 권력 투쟁도 심하고 당에서 뭐 갈아치우고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거기는 아무 직책도 없었어요. 국가주석도 아니고 총서기도 아니었는데 실권자로서 장저민 당신 2번 하고 그다음에 후진타오 2번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과 리커창은 후진타오 2기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고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뭐 경쟁을 해서 시진핑이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러면 자기도 2번 하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안 앉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사람들을 다시 등용시킨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타협 작업들이 만약에 시진핑이 이상이 있다면 그런 작업을 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질서 있는 퇴진. 뭐 이제 이런 형태로 흐름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이제 가장 이유 있는 시각이다라고. 아무 일이 없다면 시진핑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2027년까지죠. 21차 당대회까지. 왜냐하면 총서기는 제한이 없어요. 연임 제한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2번밖에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자기는 계속하면서 또 국가주석 임기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총서기가 되면 국가주석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번, 5번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결정은 투표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예.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예. 해서 색깔이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에요. 그럼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의 멤버의 면면이 중요할 예. 텐데 그런데 그 모체는 중앙위원이거든요. 그 이제 원래 거기에 시진핑의 입김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깔아놓은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시진핑의 인맥입니다. 그걸 네. 우리가 그래서 습가군, 시지아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진핑 군대.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그 예전에는 법이 2번밖에 못 하는 거였으니까 물러난 거지. 그 어떤 지도자도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조정과 타협이 벌어지는 그 수 멤버들을 있죠. 다 내 맘대로 꽂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권력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도 국가잖아요. 예. 민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당심이라는 것도 있고 예. 지금 당원들이 9,900만인데 중국 14억 인구 따지면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 14억 인구를 이끌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경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식의 어떤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면 트럼프 같이 독특한 지도자, 관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그럼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실업자는 계속 생길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손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럴 수는 그러면, 있죠. 예, 당에서는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풀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있죠. 그건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면 그러면 시 주석이 야 이렇게 정말 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뭐 기니기 수가 5가 넘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5.5, 5.9일 때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는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당 권력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예를 드는 우리가 밥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 그거 먹지 마, 너는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밥상을 엎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 중심 정치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지도자는 그들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런 소위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난 10여 년간 계속 반부패 투쟁 이런 걸 하면서 속아냈고 그래서 자기 그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누수가 생긴다라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 놓은 거기에서도 좀 고민 좀 해봅시다. 방향을 그럴 수 바꿉시다 있죠. 하는 충분히. 얘기는 나올 네. 수 있는데 네. 뭐 그거야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바꿔도 시진핑이 바꾸고 그럼 계속 시진핑이 하는 전제에서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진다는 건 참 신기하네요. 그 중국의 정치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쭉 그래 왔고요. 예. 특히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지나친 일인 독재가 결국은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이 화국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화국봉. 예. 거기도 2년 반 정도 중국을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화국봉 당신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 네가 일을 하면 난 안심이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명했다. 화국봉이 총리였었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 공산당은 그러면 한번 잘해보세요.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국봉은 마오이스트잖아요. 그 모든 거를 그 정해놓은 대로 모택동 주석의 말에 따라서. 그런데 덩샤오핑은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 주석의 말이 무슨 신의 말이냐, 진리냐, 실천을 해봐야 진리지. 그 과학적이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인민일보를 통해서 논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일보의 마지막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실천을 해봐야 진리인지 아닌지 안다. 모주석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이거를 해방군보와 광명일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2년간 아주 심각한 논전을 한 다음에 결국은 덩샤오핑이 이겨서 실질 지도자가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앉힌 사람이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야오방도 당신도 두 번에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한 급진 개혁주의자입니다. 덩샤오핑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농촌 기층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자산계급 자유화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오즈양이 왔어요. 천안문 사태 잘못 처리해가지고 당신 잘못한 거 인정하고 물러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출이 되고 장저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각한 변고가 일어났다라는 게 외부적으로 나가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세계적 국가로 같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당이.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지금 104년 된 정당이거든요. 예.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자기네 나름대로. 자칫 잘못하면 당 중심 정치에 손상이 오면 그거는 중국은 다른 정치 실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갑자기 다당제가 생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교체가 이제 집단, 당심의 힘으로 집단의 힘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구조가 복잡하군요. 특이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가장 그래도 뭔가 실각설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중국의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민심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이걸 그대로 시진핑 체제로 유지했다가는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는 그렇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걱정한 공산당 관계자들이 물론 이제 시진핑이 심어놓은 분들이겠으나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 이건 형님이 정책을 바꿔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형님이 좀 뒤로 물러나든가 권력의 변화를 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제 건의가 시진핑이 생각해도 상황이 너무 좀 힘들구나. 그래 네. 그러자가 됐다면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겠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도 보면 장저민 조롱지 있을 때 조롱지는 경제 짜르라고 불리면서 경제 전권을 예. 움직였단 말이에요. 호진타워 원자바오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시진핑 때 들어와서 리커창과 시진핑의 경제발전 노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리커창의 말이 전혀 맥히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총리가 중국의 중앙정부의 수장이에요. 총리가. 예. 그 26개의 부화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소위 그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거는 특히 경제 문제는 총리한테 조금 분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 지도 체제가 다시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진핑은 왜 집단 지도 체제가 좋은 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는 각 상무위원들이 맡은 분야가 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리커창과 시진핑이 50대 나이로 17차 당대회 때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느슨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이걸 꽉 틀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일사불란한 당 체제가 중국 발전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그 도구는 반부패, 부패와의 전쟁이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 사정 기능도 있지만 정적 제거 기능이 더 컸죠. 그러니까 자기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속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피로도가 쌓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분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조금 잡아갈 수 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시진핑이 그동안 이 시진핑 체제라는 게 십몇 년을 오면서 자기가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실각설이라든가 위기설을 또 아직도 되치기 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실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싸움이 나는 권력 투쟁, 정말 너 죽고 나 살기의 싸움이 나는 거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방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극적인 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별일 없는데 괜히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뿐이야. 시진핑은 여전히 권력이 강해라고 전제하고 바라보는 게 매우 확률 높게 합리적이라는 뜻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무슨 시진핑 실각설을 기정사실화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뭘 짠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앞서 나가는 거고 시기상조다. 모든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특히 예. 블랙박스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도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시진핑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물러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누군가나 어떤 그룹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예, 현재는 없다고 봐야 그러니 됩니다. 네. 중간에 바뀌려면 이건 시진핑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하며 그거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세력도 민심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수습이 안 되거나 더 크게 변고가 일어나거나 그럼 뭔가 권력 구도의 병향이 있더라도 결국 시진핑이 계획한 쇼라는 뜻이네요. 글쎄 그럴 알고 가능성이 하면 높겠네요. 쇼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려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예전에 예, 그런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예, 충분히 노태우 대통령을 세우고 본인이 기획한 뭔가를 하려다가 그런 식으로 밀려버렸죠. 예, 얼마든지 그런 그건 그럴 수 개연성은 있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그러니까 건. 그런 개연성을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뭐 이런 통제력까지 다 상실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군부에서는 자신들의 인맥이 이 소위 떨려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걸로 외부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권력 이상설이 더 증폭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아까 제가 양모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짱여시아하고 시진핑하고 뭐 짜고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네.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거를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나 근거도 우리가 있지 않다. 뭐 단순하게 딸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서 은퇴 준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죠. 네.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뭔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도 다 설명은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이 조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긴 합니다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이슈가 지금 중국과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전승절에 열병식 초청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뭐 고민거리입니까? 고민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갔었어요. 예. 가서 천안문 막루에 푸틴 옆에 섰고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한국은 중국 편, 러시아 편이 됐다. 네.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음. 또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방위비 100억 불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우리 위성락 실장께서 가 계시지만 이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저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한 압박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미국? 예. 예. 이 대목에서 미국이 가장 큰 소위 경쟁 상대 또는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상대인 중국에 가서 천안문 성로에 쓴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미리 뭐 한미, 간에 한일 뭐 이런 것들이 된 양해가 다음에 있어야 뭐 된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는 북핵 때문에 간 거잖아요. 예. 사실 북핵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섰는데 그 다음에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2월에 ICBM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불확실한
이런 거를 보고 가야 되느냐를 당연히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미국하고 뭔가 얘기가 먼저 돼야 그 다음 일도 대응하기가 좋은 거지. 이거는 우선 내가 갔다 와서 이거 할게. 예.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잘못된 메시지를 발산할 수도 있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뭐 9월 3일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좀 미리 잡히고 양 정상이 대면을 해서 지금 통상이라든가 안보 이 방위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뭐. 정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예. 네. 근데 그런 게 되기 전에 가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야 네. 그럴 거고. 근데 고민하는 이유는 그럼 안 가면 되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중국도 이제 비중 있는 파트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은 중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가려면 미국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안 가려면 중국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외교의 상식일 텐데 네, 네.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고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고 갔다 오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꼭 정상이 갈 그런 전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정상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특사단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이걸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중국도 잘 알죠. 한미동맹이라는 게 어떤 상황의 동맹인지 그다음에 예.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당연히 중국은 그게 자기네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더 이상 미국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다 같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같은 편이 돼서 그런 걸 공동 대응해 보자. 네. 공급망 이런 것도 좀 협력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죠. 군사 안보 문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두들겨야 네, 할 그렇습니다. 이벤트다. 네. 그냥 오란다고 가고 뭐 아니라고 말고 할 문제는 알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기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면에서 자기 편이냐면 사실은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예. 한국이 그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험프리 기지가. 예. 거기서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코앞에 자국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기지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북한 핵 위협, 북한의 위협 이 부분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꼭 북한용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 태평양 지역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서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일정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그걸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꾸로 보면요 미중이 적당한 텐션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운신의 폭이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핑계 대고 저쪽 예, 뭐 이렇게. 중국이 너무 약해지면 더 기세등등해진 미국이 생길 거고 중국이 만약에 약화된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더 세게 끌려갈 수도 있는 압박에 의해서 이런 구조도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각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 그걸 최대한으로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좀 활용해 보자라고 예전부터도 또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둘 사이의 있거든요. 텐션이 커지면
우리는 어렵지만 가운데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나을 텐션이 수도 있고. 커질수록 누구 편인지 빨리 말하라는 압력이 양쪽에서 강해지지 않을까요? 강해지는데 예.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더 잘 알죠. 이 두 나라가 텐션이 크다 보니 너무 크니까.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커지면 알겠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시각이 다르고요. 또 요새 실각설 뭐 이제 거의 시진핑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서 예.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해외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그 쉽게 동조를 하거나 그럴 휘둘리지 필요는 말자.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각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나오지 않겠느냐? 안 나오는 거 보니 실각이야. 이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예, 좀뭐 CCTV, 인민일보 이런데 그 활동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중앙재경소조도 주재를 했습니다. 그건 경제 소조인데 중국의 정책 결정을 하는 거기 가서 또 내수 진작해야 돼, 자동차 산업, 전기차 확대해야 돼, 이 얘기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여전히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그전 같이 철옹성이 아니면은 조금의 누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는 대외용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알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지도부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현대화된 이후에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도 인민들이 돈을 그렇게 안 쓰는 상황은 처음 느껴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한 2천조 정도 풀었는데 지금 돈은 가 있는데 유동성은 있는데 안 돈을 돈다는 쓰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죠? 유동성의 함정인데 말 그대로 돈은 풀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결국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럼 거고. 중국인들은 뭐가 걱정인 겁니까? 미국과 싸우다가 오래오래 힘들어질 게 걱정이라 쟁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뭘까요? 그게? 그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게 활성화되려면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카드를 써도 땡겨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사도 예, 땡겨서 예. 사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승진도 할 거고 월급도 더 받을 거고 그러니까 쓰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국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AI는 막 발전했다고 떠드는데 내 일자리가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안 좋고 이런 거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이 들어오면 안 쓰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도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안 쓰니까 기업은 그걸 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서로 그러니까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죠. 악순환의 시작인 건데. 그래 이제 그게 악순환에 빠진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정부가 돈 좀 써. 그러면 썼죠. 뭐 믿고 쉽게 썼죠. 예, 믿고 썼는데 뭐 어떤 믿음이 사라진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 개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을 풀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이네요, 그렇죠. 그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운다.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 같은 독특한 이 소위 캐릭터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데 중국식만을 계속 고집해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이 구조를 돌파하기가 야.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근데 그거는 표현은 불안감이지만 사실은 시진핑에 대한 불신이네요. 그게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러네요. 네, 예. 그게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표현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의 그 특정 주식들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가진 자들이 신경 쓸 일이고 사실은 이 민생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허.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고 1년에 대졸자가 1200만 명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50% 가깝게가 금방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취직을 하긴 하죠. 근데 고학력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배달하고 이런 거 해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된 게 꼭 어떤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시진핑의 경제 정책이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것과 다른 점은 중국은 최근까지는 시진핑 전까지는 그래도 선부론이라고 해서 알리바바 돈 잘 벌고 텐센트 돈 잘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하고 그래서 저게 야 뭐 자본주의보다 더 시장 경제네 네.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거를 탄압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공동부유 공동부유해야지 뭐 좀 뭐라고 있는가 분배가 중요하지 네. 왜 성장만 하고 있어. 네네. 그리고 지금도 시진핑의 그게 마음은 안 변했을 것 같은데. 안 변했죠. 분배뿐만 아니고 모든 거를 안보로 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뭐 이걸 갖고 싸우다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안보가 우선이야. 우리를 지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안보를 갖다 붙입니다. 금융 안보, 뭐 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네. 경제 안보, 뭐 공급망 안보 다 그 안보라는 말이 붙어서 중국 우선.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자신들의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항상 얘기하듯이 보조금 줘가지고 물건 만들어 놓고 그걸 중국의 경쟁력이라 그러면 되겠느냐. 그럼 이제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중국만이 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거다. 뭐가 잘못됐냐.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값싸고 좋은 물건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감사해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안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중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회 수출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환적해서 원산지 변경하면 거기에 또 때리겠다. 그리고 나랑 협력해. EU 막 이런 데까지 다 지금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사실 돌파구가 별로 안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는 거고 지금 강조하는 거는 과학기술이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걸로 우리가 미국을 극복할 수 있다. AI가 막 좋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14억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다른 나라가 안 갖고 있는 고용이 동반한 성장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진핑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꼭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이 떠오른 게 없다는 거죠. 있던 기업도 뭐라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AI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게 나오려면 시주석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뭔가 세계적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옛날에 있던 10개 그게 아직도 똑같이 10여 년 전께 오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고 스스로 좀 가둬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 자꾸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하겠냐. 어느 날 기업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납치해서 사라지게 만들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서방에서는 할 텐데 네. 저런 식으로 해서는 혁신 기업 안 나오지. 근데 그런 생각을 중국 인민들도 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거는 혹시 아니냐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소위 중국 인구가 뭐 10몇 억이고 뭐 연해 지역이 얼마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 노동으로 이제 그 급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업 혁신이라든가 뭐 새로운 부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당 중심의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당에서 하라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어떤 혁신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엑소더스 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더 해가지고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제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그 개방성이라든가 개혁성을 조금 완화, 좀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예.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 중국인 경제학자들을 중국 경제학자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봐요. 궁금한 거 있을 때 강준영 교수님 모시면 해결된다니까. 아니라니까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실각이었더라도 오늘 저녁부로 다시 복귀한 걸로. 자세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